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되게 낯선 이름인데 임술기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수필이에요. 임술기는 황상이 임술년을 맞이해 60년 전 스승인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죠. 정약용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듯이 앞으로도 실천해 가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2년 황상이 15살이었을 때 스승 정약용이 써준 면학문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게끔 어떤 교훈적인 글, 삼근계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그 앞뒤에 스승의 말씀을 수억하는 이유와 스승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배치하는 액자식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필이니까 바로 구절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이에요. 요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임술년에는 자, 1082년 송나라 때를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 내지는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으네요. 동파거사는 또 누구야? 소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이고요. 10월 보름날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했었고 이 뱃놀이한 이 이야기가 바로 적벽부예요.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옛날 최근이겠네. 1802년 자신이 정약용에게 배움을 청한 때 15살 때죠. 내가 10월 열흘에 열수 정약용 선생께 배움을 청했었다. 열수라고 하는 건요. 정약용의 또 다른 호예요. 귀양살이에서 풀리고 강진,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갑이 될 때까지 사용했던 호라고 합니다. 사실은 몰라도 돼요. 고금, 옛날부터 지금의 한 일이 다르건만 옛날과 지금의 일, 옛날은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 할 때, 지금은 글쓴이가 정약용 선생에게 배움을 청할 때가 다르건만 어쩌면 이렇게도 해와 달과 달이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고 그렇지 임술 이처럼 서로 비슷한 것일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알면서 묻는 서리법이에요. 그리고 회고하고 있는 거야. 임술년이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올해 또 임술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술 1862년 황상이 이 글 임술기를 쓰는 해. 그러니까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은 것도 임술년, 내가 글쓴이가 정약용에게 배움을 청한 것도 임술년,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임술년. 이미 흘러간 옛날을 되돌아보며 때와 날짜를 두루 헤아려 보느라니 만감이 교차한대요. 옛날 일을 되돌아본다는 건 회고적이고요. 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격스러움, 그리움, 기타 등등등의 정서. 나는 한 시대의 시름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만하구나 라고 영탄을 때리고 있네요. 어찌 본다면 자신의 어떤 살아온 삶을 떠올리면서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임술년을 맞이하는 느낌 소회. 나가 누구야? 그렇죠. 황상이죠. 스승님이 누구야? 정약용이겠죠. 배움을 청한 지 1회가 되던 날, 그러니까 옛날 1802년 임술년을 회상하는 거야. 스승님은 문사를 공부하라는 글을 내게 내려주셨다. 문사, 글과 역사. 그 글의 내용은 이렇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 봅시다. 내가 산석에게 문사를 공부하라 라고 말했더니 나가 누군데 요거는 정약용. 산석이 누군데 황상. 문사를 공부하도록 해라 라고 말했더니 산석이 머뭇머뭇 부끄러워하는 기색으로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한테는 병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둔하고요. 둘째는 꽉 막혔고요. 셋째는 어리석답니다. 황상이 공부하기를 주저하면서 자신의 3가지 단점을 얘기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서 나가 누구야? 정약용이죠. 이렇게 말해 주었다. 공부하는 자들은 큰 병을 3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어이? 뭔 소리야? 세 가지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오히려 네가 방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단점은 공부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아. 아무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 세 가지가 뭔데? 첫 번째가 기억력이 뛰어난 거. 두 번째가 글 짓는 재주가 좋은 거. 세 번째가 이해가 빠른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정약용은 오히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뛰어나? 그걸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패단이 있다. 글 재주가 좋아? 그걸 믿고 허황한 데 흐르는 패단이 있다. 이해력이 빨라? 그걸 믿고 거친 데다가 흐르는 패단을 낳는다. 남들은 이 세 가지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약용은 이 세 가지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믿는 것들을 정약용은 뭐라고? 병이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선천적인 재능보다는 그렇지,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억력이 나빠. 아니야. 기억력이 좋다고 믿고서나 게으리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야. 나는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나. 아니야. 그러다 보면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이해력이 빨라. 아니야. 이해력이 빠른 게 아니라 섣부른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자는 식견이 넓어질 것이고 막혔지만 잘 뚫는 자는 흐름이 거세질 것이며 미혹하지만 잘 닦는 자는 빛이 날 것이다. 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를 파고드는 게 중요한 거야. 막힌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뚫는 게 중요한 거야. 미혹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닦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은 황상이 자기 자신의 단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는 거예요. 왜? 파고드는 방법이 뭔데? 그건 바로 근면함이야. 뚫는 방법이 뭔데? 그건 바로 근면함이야. 닦는 방법이 뭔데? 그건 바로 근면함이야. 근면함. 그걸 어떻게 지속하는데?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 결국 정약용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근면함이죠. 오케이? 자, 근면함. 이것이 바로 자신의 단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3근계, 세 가지의 근면함에 대한 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스승님은 동천 여사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나의 나이 15살 소년으로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다. 관례라고 하는 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상투도 틀지 않았고 갓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니까. 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뭐라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어떤 일을 뼈에 새길 정도로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잊지 아니하여. 네 글자로 뭐라 그래? 각골명심. 명심누골이라고 합니다. 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억해두고 항상 그걸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스승인 정약용이 써준 3근계의 내용과 그것을 꾸준하게 마음에 다지고 있었던 황상의 모습이네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61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의 경과죠. 다시 임술년이 된 거야. 그 사이에 책을 놓고 공부하는 걸 잠깐 놔두고 쟁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만, 쟁기를 잡는다? 일종의 관용구예요. 농사를 짓다.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생계에 전념하던 시절이네요. 그 말씀만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지금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먹과 벼루에 젖어 있다. 먹과 벼루에 젖어 있어? 늘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글 공부에 몰두하였다 라고 하는 역시 대유법이고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60년간 지켜온 황상의 일생과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이루어놓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죠. 공부에 파고들고 막힌 것을 뚫으며 닦으라는 가르침을 삼가 지켰다고 말하기에는 넉넉하며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라는 당부를 받들어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 나이 75세이다. 이제 내게 남은 날짜가 많지 않으니 늙었다는 얘기겠네요. 함부로 내달리고 망령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지금 이후로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잃지 않을 것이니 분명하고 제자로서 스승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술기라고 하는 이 글을 짓는다. 다시 한번 스승님의 말씀을 되새기겠다라고 하는 창작 동기, 글을 쓴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임술기의 창작 동기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네요. 끝.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임술기의 창작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깔끔하고요. 간결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교훈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 정리해볼까요? 고전술필이고요. 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기예요. 회고적이고 성찰적이고 교훈적이다.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에 글이 들어가 있다는 액자형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항상 제자에게 참다운 삶을 가르쳤고 제자 황상은 그것을 평생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근면한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건 작품 전체에서 볼 수 있고요. 정약용의 3근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잠깐 3근계를 정리해 본다면 둔하다고? no. 기억력이 뛰어나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패단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들면 식견이 넓어져. 꽉 막혔다고? no. 글재주가 좋으면 허황한데 흐르는 패단이 있어. 막혔지만 잘 뚫는 자는 오히려 더 쭉쭉 나갈 거야. 점수가 쭉 향상할 거야. 미흡하다고? no. 이해력이 빠르면 거친 대로 흐르는 패단이 있어. 오히려 잘 닦는 사람이 빛이 날 거야 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거죠. 결국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고 근면함으로 공부에 힘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의도, 주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면함,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황상의 수필 임술기에 대해 수고하셨습니다.